지금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이전 공간 공유 행사 같이 있는 길 동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시각예술가 김환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잠실 창작 스튜디오였을 때 입주 작가로 활동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사회를 보게 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이승주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 입주 공간 지원, 장애 아동 청소년 예술 교육 지원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서울시 창작 공간입니다. 그동안 잠실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서울대학로로 공간을 이전하여 여러분께 그 소식을 알리는 동행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공간만 서울로 옮긴 것이 아니라 센터 명칭까지 기존에 여러분이 익숙한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로 변경해서 센터의 역할과 정의를 더 확장시키려고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팍TV에서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이전 공사 공유 행사 같이 있는 길 동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행식은 제 옆에 계신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이승주 매니저님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그동안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함께 듣고 인사 말씀과 축사를 전해 들은 후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활동의 폭을 방송까지 확 넓히신 우리들의 인싸 정은혜 작가님의 캐리커처 증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정은혜 작가님도 잠실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잘 보니까 은혜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김한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가 좋은 작가님들만 이제 다 모셨던 것 같습니다. 보는 눈들이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행식이 끝나면 센터 공간 곳곳에 그동안 입주 작가로 활동하셨던 37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동행식에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 저희가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한국장애예술인 협회의 방귀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이창기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됐지만 이제 저희 잠실을 거쳐가서 이제 우주 대스타가 된 우리 정은혜 작가님도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줄까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는 다 나가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잠시를 거쳐간 작가님들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내빈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행사 끝나고 또 한 분 한 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행식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5년이면 강상도 한 번 이상 변하고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교 2학년생이 되는 긴 시간입니다. 네, 15년이면 군대도 한 7번은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 15년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채워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무척 궁금한데요. 매니저님께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지난 15년 그리고 앞으로의 15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라서 제가 이제 긴 말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world, wake me up to
smile upon my face, 'cause there's excitement in the chase, this I know. Yeah, I'm going for the ride and find myself, I am alive and I soar. Still I run toward the wind and let the challenge draw me in, 'cause I want more. Oh, we are all looking for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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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ake up heart and wake up mind, and see the world is yours to find. And oh, with every passing day there's more, calling you out to explore. Get up and go. There is joy found in the race, and I feel it in the place where I'm free. And I simply can't deny it, that I feel adventure calling out to me. Yeah, we are all looking for adventure. We are all looking for adventure.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짧은 영상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는 게 약간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좀 함축적으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로의 변화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축소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구조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제 한 도식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장애예술가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그리고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 그리고 새로운 장애 미학의 모색, 이렇게 크게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가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입주 작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곳 대학로에서도 이어갈 예정이고요. 입주 작가뿐 아니라 비입주 작가들도 같은 여러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창작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2017년부터 진행해 왔던 매년 이제 진행하는 공모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서 저희 장애예술 창작센터를 비롯해 창작 공간 여러 곳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작가 간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이 장애 작가들이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센터로서의 도약을 위해 또 좋은 장애예술인의 공연들이 좀 극장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제작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애미학 모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새로운 장애예술 분야의 연구들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담아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으니 우리 장애인 예술가들이 가치를 알리고 장애인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 장애예술센터, 그러니까 장애예술 창작센터, 제가 이름이 잠실에서 바뀌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더 감사드리게 되네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입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실 창작센터로 시작한 지 이제 15년 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잠실 창작센터가 좀 의아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예술가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자체가 그냥 일반인들이 확실하게 그 장애예술가를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로로 이전을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 교통편도 뭐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학로의 모든 문화예술의 그 본산지 메카처럼 돼 있으면서 우리 장애예술가들이 일반 비장애인 예술가와 동일한 그런 공간과 그런 활동을 여기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이 공간적인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이 신대학로 시대를 연다라는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로 그 쿼드 또 대학로 센터가 오픈이 되고 또 이 장애예술센터가 또 오픈이 되고 또 이 길 건너에 또 연극센터가 이제 지금 다 오픈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예술 활성화를 위한 그런 메카가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에서 이 메카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서 그동안 단순히 하드웨어 레이던시 활동에서 앞으로 이 대학로 이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우리 그 공간 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숙제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장애예술가들을 위해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타이틀에서 보이듯이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린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 장애예술인 여러분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의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여기 계신 우리 장애예술가 분들로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장애예술가를 빛나게 도와주실 우리 장애예술센터 스태프분들, 우리 직원분들 다 어디 계신가요? 네, 예, 뒤에 좀 서 계신데 오프닝 준비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장애예술가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지원과 활동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기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저에게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귀한 걸음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격려와 축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에 제가 잠실 창작 스튜디오 오픈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오고, 근데 아마도
이제 큰 건물이 마련돼서 가면 또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세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이 만들어져서 야 여기가 우리 센터야 서울센터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만드느라고 예술인 수첩을 만들었었어요. 도대체 장애예술인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고 무슨 활동을 해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2018년이었는데 343명의 수첩에 이제 장애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2년도에는 550명이 들어갔어요.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50명에 들어가는데 맸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쭉 보니까 이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경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키워내셨구나. 아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명 같이 찍어 사진인데 거기 다 못 참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데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무시한 작가들이 여기서 배출되었습니다. 이제 명칭이 바뀐 만큼 그만큼 스케일이 커져야 되겠죠.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입니다. 김한 선생님 외우세요. 네. 자기 집 주소 못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 발전을 하리라는 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오면 훌륭한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작가들이 여기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문화재단입니다. 대학로 시대를 연다 하면서 이제 쿼드 극장이 개관됐을 때 갔었는데요. 3대 과업 중에 장애예술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에 있었어요. 3대 목표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대표님이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애예술을 비중 있게 봐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누구보다 바쁜 요즘을 보내고 계시는 정은혜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양평 사무실에서 글로 썼는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리커처 리얼골 인내씨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친언니 맡은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 10기, 11기 입주 작가입니다. 문승현 작가님과 김태환 사진 작가님, 김연아 작가님, 김환 작가님 기억나고 한수민 작가와 또 이승주 쌤, 황기성 쌤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작가님, 동료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추억도 되고 친해지고 즐거웠고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예의 바른 생활도 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전시회도 같이 하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진짜 작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멋진 작가들과 신나게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화이팅! 작가님의 행복한 말씀 너무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정은혜 작가님께서 특별히 서울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의 이전과 새로운 도약을 축하해 주시면서 그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림은 동행식 이전에 접수받아 5명의 시민분들을 선정했고요. 정은혜 작가님께서 선정되신 5분의 사진으로 미리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은혜 작가님 그림 증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으실 분들 성함을 불러드리면은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님, 이주성님, 정경미님, 조민성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그림 받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주성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림 받으신 분들은 하고 차례대로 저희가 말씀 불러드릴게요. 정경미님, 그리고 조민성님 나와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 기념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요. 그리고 조민성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 같이 이제 같이 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성님, 이상민님,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민님 나와서 사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으셔야 되는. 네, 안 찍는 걸로 하시고, 우리 그 앞에 계신 분들 정은혜 작가님이랑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둘러싸서 어깨가 겹쳐야 서로 친해 보인다고 합니다. 가까이 서 주세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한 걸음만 와주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진 작가 선생님 보고 한번 찍어주세요. 자, 하나, 앞에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재단의 비전과 의지를 얘기해 주셨고, 매니저님께서 센터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니 저희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센터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함께 이어감을 약속하는 사진 촬영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빠짐없이 다 사진으로 센터를 응원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켓을 스태프분들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피켓은 저희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예술과 장애를 잇는,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를 잇는 연결의 중심고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것이니까요. 다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오랫동안 잠실창작 스튜디오라고 불렸던 곳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대학로 이전을 알리는 동행식의 일환으로 장애예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담회는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 이렇게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각자 가진 고민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서울을 주제로 저희가 잠실에서 이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또 배경과 고민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가능성을 위한 삼보일배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실 창작 스튜디오는 그 잠실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이제 장애예술인 전문 창작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7년에 개관을 해서 서울 장애인 미술 창작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문 창작 공간으로 굉장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배경들을 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필요였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88 올림픽 벌써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개최된 그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곳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입주해 있었던 공간인데 이제 공사를 위해서 그 입주해 있던 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다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잠실 종합운동장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되었을 때 모습들을 보면 이제 세월의 흐름이 이제 많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작을 알리고 이런 것이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생겼다는 것에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뭐랄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맥락 안에서 운영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장애인 미술 창작 스튜디오라는 어떤 좁은 틀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전문 레지던시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입주 작가님들을 배출하기도 했고 이제 장애 아동 창작 지원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 2022년 그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로로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로의 자유빌딩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작들을 지금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대학로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가 던지고 이곳을 선정하게 된 여러 배경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또 좋은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곳은 고립된 섬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 경기장에서 실내 체육관으로 이어지는 데크 아래에 약간 반지하 같은 곳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곳에서 의미 있는 시도들도 많았지만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의 어떤 공존이라는 가치라든가 또 최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인권적인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데 있어선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이제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가 없는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쥐죽은 듯 굉장히 조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현대 예술 흐름이라고 하면 또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 자극들과 그 감각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창작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현대 어떤 예술 창작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곳으로 가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엇인가 했을 때 대학로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로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어떤 메카와도 같은 곳이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문화재단도 대학로 센터를 열기도 했고 그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르코 미술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장애 예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정책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이음센터도 다 대학로에 위치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장애 인권과 관련한 여러 운동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다 대학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과 연계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잠실에서 나와서 대학로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류하고 연대하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이뤄질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된 어떤 저희들의 어떤 생각들을 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잠실에서 서울로의 변화라고 함은 정책적인 배경이 다소 있습니다. 그 아까 2012년에 이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서울시의 창작 공간 정책상 이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창작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가 굉장히 문화 정책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진 것이 그 사이에 이제 각 자치구별로 기초문화재단들이 다 설립이 되었고, 그런 커뮤니티 베이스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던가 지역 밀착형으로 하는 기능들은 이제 그 기초문화재단이 그 많은 역할들을 이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예술이라는 이름을 이제 앞으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양가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 어떤 그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입주 작가를 거쳐가신 분들과 이제 관련한 소통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예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종의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장애라는 것이 이제 좀 이제 감추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미사역으로 좀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표현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현대 예술 창작 흐름에 있어서는 장애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다른 감각으로 인지를 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 창작의 어떤 흐름이나 생태계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감각과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면서 좀 불균형돼 있는 것들을 좀 뒤흔드는 어떤 힘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담론 발굴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No Limits in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예술의 동시적인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이것이 좀 독자적인 어떤 분야로 좀 더 정책적인 자원들이 집중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명시적인 이름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좀 이렇게 좀 전면에 내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센터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이제 공연은 좀 이따가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가치 있는 가치, 그 장애 비장애 동행을 위한 또 포럼에서 일종의 쇼케이스로 진행을 했던 이제 공연인데요. 사실 잠실 창작 스튜디오는 전통적으로 그 시각예술 기반의 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성격이 이제 강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 입주 작가실을 이제 제공해서 이제 운영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베이스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현재 대학로로 온 이 공간에도 이제 작가 작업실, 시각예술 기반의 작가 작업실을 저희가 준비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현재 입주 작가 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작업실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어떤 장애 예술인들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곳을 이제 기반으로 한 교류라던가 협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센터의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좀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사진의 예시로 나오는 무용수 대기와 같은 공연이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호평을 받은 바가 있는데, 좀 그렇게 계속해서 좀 장애 예술의 새로운 미학적인 관점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시도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발짝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의지라던가 저희가 나갈 방향들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명히 기존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아지긴 했어요. 그 작업실이 12개실에서 6개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는 더 확장된 역할들을 좀 할 것이고, 그런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적인 환경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시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을 이제 그러니까 시에 운영하는 핵심 철학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 계획들,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될 때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많은 사업의 방향이 전국의 많은 이제 공공문화재단이나 이런 곳들에게 좀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자원들이 증폭될 때 그것들이 잘 이렇게 좋은 선례들을 이제 남기고 또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좀 쉬운 답을 내리기보다는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센터의 역할을 저희들이 좀 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장애예술을 둘러싼 그런 정책적 환경과 어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 다음 이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제는 그 성북문화재단의 권경우 본부장님께서 또 기초문화재단 차원에서 좀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과 고민들에 대해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권경우라고 하고요. 제가 받은 주제가 굉장히 좀 거창했어요. 예, 법률과 제도와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그 이후에 공진화까지 어마어마한 주제를 저에게 던져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한 자치구 기초문화재단에서 저희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가졌던 어떤 그 가능성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한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전한 것을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그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멋진 의미들이, 정책적인 의미들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또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긴 한데, 2020년에 이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골라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문체부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9조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10조의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11조의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이런 이제 항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보면 장애예술과 관련된 중요한 지점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법령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실제적인 그 정책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난 9월에 이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비전은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그래서 장애예술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총 추진 전략은 5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 지원 강화, 그리고 일자리 등 자립 기반 조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그리고 지원 정책 기반 조성, 그리고 예술 활동 지원 전문 인력 교육 지원, 이렇게 5개 추진 전략 아래 총 10개의 정책 과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법이나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법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후에 노력들이 많이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기초 단위에서, 그러니까 가장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그리고 이제 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기초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곳은 그 기초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문화재단이지만 때로는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재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영역이나 어떤 분야의 특정한 사업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인력과 예산의 모든 어려움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하고 기초의 어떤 만남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말씀드릴 것은 성북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성북구에서 그 지역에서 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에 평등한 극장, 턱없는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라는 미아리고개 정상에 위치한 소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설이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3개가 있고요. 그 영화관은 지금 이제 그 2004년에 지어졌으니까 한 18년 정도 된 그런 극장인데 중간에 리뉴얼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극장의 위치와 공간의 구조상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으로 장애인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저희 안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공간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게 계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때 예산과 설계와 모든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의 한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그 워크숍이라든지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럼 맘만 먹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기초 단위 안에서 기초 자치구 안에서 붙잡고 계속 이걸 사업을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했던 관련된 프로젝트의 하나의 공연으로서 장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포스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지만 그 극장에서 실제로 업무로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에 종사자들, 근무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공간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이 지내고 살다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켜보고 때로는 이것들을 민감하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공간입니다.
흔히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다리 밑에 바위 안에 굴을 파서 만든 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목적은 극장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어쨌든 소극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관객 대기실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너무나 좀 열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곳은 그나마 2년 전에 저희가 그 휠체어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 보행로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그런 접근성들이 좀 개선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2020년에 저희가 했던 공연인데요.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라는 공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아리코 예술극장에서 저희가 공동 제작 기획 제작 공연으로 만들었고, 다행히 공연이 굉장히 좋은 호평도 받고, 그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담은 공연으로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공연이 기획되고 제작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연이 진행되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동아연극상 4관왕, 그리고 그해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상예술대상 2관왕을 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정작 이 공연을 통해서 이 공연의 주제가 이제 퀴어를 주제로 한 공연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당시 연출가나 배우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에 함께 참여했던, 공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관객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 수어 통역하는 이제 분들이 무대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자막 서비스를 같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 과정들을 이제 뭔가 접근성과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함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최대치를 해본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공연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들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란 고민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적인 부분들과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인 뒷받침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하는 공연들의 상당 부분은 관련된 어떤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스터인데요. 공연을 아주 길게 하지 못했어가지고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공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아리코 예술극장 같은 그런 그 지역의 공간들이 비록 작고 볼품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들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꼭 단순히 어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자막 서비스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했던 작업들 중에서 아르코 공공예술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공공예술 지원 사업은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기획안을 하고 가서 PT 발표를 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결국 소수자들과의 함께하는 그런 어떤 예술 사업에 대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 소수자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크게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이제 그 성소수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들 그 이슈들은 자연스럽게 또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편에서는 저희가 너무나 그 어떤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전하고 조용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때로는 지역에서 뭔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 접점 지점, 그리고 이제 그 미묘한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축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그런 사업, 장애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 장소라는 그런 한 사업의 한 파트로서 저희가 그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은 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교회 한성대 입구역 4호선 거기서 나오면은 분수마루 광장이라는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성북천 시작되는 곳에
입구 지역에 광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라이브 진행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걸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예술가 분이 무용수 분이 이제 어쨌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용을 공연을 할 때는 보통은 한정된,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그곳을 선택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 초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연이 자기가 보여지고 자신의 몸이 보여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 공간은 사실은 완전히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건널목을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그냥 근처에서 뭔가를 먹다가 아니면 산책 나온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연 자체에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공연이 진행되었을 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지자체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공연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주제도 그래서 장소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했었고, 그러면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끊임없이 저희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르코 공공예술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입장하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저희 성북에 있는 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공간들의 실제적인 그런 공간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워크숍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지역의 예술가들, 기획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들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걸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가 일상적으로 거니는 공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이게 바로 미아리곡 예술극장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식, 이게 이제 관객석인데 그것들을 실제 같이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결국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은 또 결국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체념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법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지방의회와 일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일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결국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잘 갖추고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법령들이 만들어졌고 기본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광역 단위뿐만이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도 어떻게 조례라든지 다양한 법령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조금 더 함께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계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왜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게 불편하든 그것을 인정하든 때로는 인정하지 않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초에는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복지와 장애와 수많은 이슈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내 집 앞에 도로에 민원에 다 묻힙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 단위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혹은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은 전부 자기 집 앞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가치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주체들입니다. 근데 사실 지역에서 저희 성북에도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지만 지역의 가장 큰 기초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기초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모두 자기들의 사업과 단체의 어떤 활동에 다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 활동들을 매개하고 연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성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는 그런 장들을 펼쳐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라시네 연출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시네 연출님 그 발제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저희 진행 관련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그 현재 그 빌딩 앞에 그 기아 니로 차량 그 뒷번호가 3046번인데 주차된 차량 차주분 계시면은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차 때문에 휠체어가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예, 저희가 한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한번 좀 차주분 계시면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혀진 휴대폰 뒷번호가 4925번이거든요. 좀 한번 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연 연출가로 계신 우리 라시네 연출님 이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네라고 합니다. 발제 시작 드릴게요. 네. 저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2017년부터 죄송합니다. 안무가 최기섭과 함께 프로젝트 2인이라는 콜렉티브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연예술 이론, 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이름을 바꾼 당시에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였던 곳에서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작년에 무용수대기라고 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이 공연은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듀엣으로 춤을 추는 작품입니다. 당시에 바로 이 같은 이름을 가졌던 자리 같이 있는 가치에서 25분 야외 공연으로 선을 보였었고 이듬해에는 다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50분 극장 공연으로 단독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 공연이 저희가 한국 춤 비평가상 2022년 베스트 6에 선정되어서 작품상을 받았고요. 또 올해는 같은 작품으로 독일의 탄츠메스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했고 또 서울 아트마켓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이제 해외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한국 춤 비평가상 자리에 참여를 했던 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아마 저희가 거의 최연소로 그 자리에 상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마도 처음으로 이제 장애 무용 작품이 상을 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이 작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는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또 이 예술계 안에서 어떤 의미로 소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이 장애예술의 동시대적인 의미라고 붙었는데 그 전에 아마도 장애예술이 그럼 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예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각자의 고유한 다양한 현상들을 가진 문제이고 사실 장애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포괄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이기도 하고 그만큼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뭐 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장애인 예술가 주체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 왔어요. 이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축은 결국 작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가의 작업 혹은 장애가 있는 예술가의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장애예술을 본다면 그것은 그 작품에 가지고 있는 그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무엇인가, 즉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을 비장애 중심주의를 문제로 삼는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애를 주제나 소재로 물론 다루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비장애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예시를 드는 게 도대체 페미니즘 예술이 뭐냐, 페미니즘 예술은 여성 작가의 작업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페미니즘 예술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을 핵심 이념으로 삼는 작업들이고, 그것이 물론 여성의 삶을 다루고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이 작업의 이념에 따라서 페미니즘 예술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장애예술을 바라본다면 단지 장애예술을 장애인 예술가의 작업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의 협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형태들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굳이 장애예술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가장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장애예술 개념에 대한 비판은 저는 그러니까 장애예술가 당사자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 작품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이 예술 일반의 지평에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고 어떤 특수한 예술로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정당한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장애라는 범주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가시화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소수자 정치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이것에 대한 반대로 나오는 말이 All Lives Matter잖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종의 문제이고, 또 미국에서 흑인과 경찰의 사이에서 이루어져 온 오랜 역사적인 사건들의 집약이라고 하는 그 역사와 구체적인 현실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워딩이 이런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든 장애예술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예술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장애예술과 예술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술이라는 단어에다가 여기다 따옴표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는 마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장애 중심주의적인 예술이어왔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따옴표를 쳐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장애예술의 첫 번째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 주체를 중심으로 예술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개념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왜냐하면 현재 예술 창작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작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습실을 확보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실이 정말 서울에도 많이 존재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 연습실을 찾고 확보를 하는 게 큰 문제였었고,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의 접근성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교육의 기회나 예술계 진입의 기회와 관련하여서도 결코 이것이 평등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보정할 수 있는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장애예술의 주체인 장애인 예술가 당사자를 강조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장애예술을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로 한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개념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예술의 경계 바깥에 어떤 특수한 예술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주 뛰어난 장애예술의 성취도, 그러니까 예술의 범위 안에서 예술의 성취로 인정이 되지 않고 어떤 별도의 성취 혹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취로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업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비평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 자체가 비장애 중심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 온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근데 이런 난점이 단지 비평의 비장애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애 예술의 개념 자체를 한정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작동을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캔드코 컴퍼니라고 하는 무용단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하지가 없는 무용수가 데이비드 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애 무용수인데, 사실 캔드코 컴퍼니의 처음 시작은 정확하게 장애인 예술가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의 장애예술 무용 작품들에서 장애인 예술가는 굉장히 들러리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거나 굉장히 주변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품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과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애인 무용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있었던 무용단이고, 그러한 기치는 당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캔드코 컴퍼니에 대한 당시 비평들을 보면 너무나도 눈부시다,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잘 움직인다, 이런 식의 이제 비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비평들은 사실 캔드코 컴퍼니가 이루어낸 뛰어난 성취를 굉장히 비장애 중심적인 관점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그런 이제 구도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장애 예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혹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 무용수의 뛰어난 춤이 그 춤 자체로서 보여지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많이 나누었던 대화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장애가 있는 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기획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령 하지만 아름다움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몸을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는 그 개념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념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그 개념으로 자꾸만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나아가서 어떤 기준도 무색하게 만드는 각자의 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 단지 개별적인 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존의 예술 규범과 관습 그리고 미학적인 개념들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애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한 미학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미학 자체의 자기 반성을 촉발하고 미학 자체의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의 중심을 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예술은 기존의 미학이 어떤 보편적인 몸을 상정해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 이전에 공경우님의 이야기에서 퀴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거든요. 어떤 몸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기다 꼭 따옴표를 붙이고 싶네요. 소위 정상적이라고 하는 몸으로 여겨져 왔는가, 어떤 몸들이 몸으로서 여겨져 왔는가, 어떤
사람들만이 사람들로 여겨져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예술도 또 퀴어예술도 각자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개별 예술의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령 저는 무용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춤추는 몸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상정이 되어 왔는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장애가 있는 몸은 어떤 몸들의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몸들의 법례다. 이 법례라고 하는 말은 모범적인 사례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론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그 사례는 매우 그 현상에 대해서 현상 일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여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례를 우리가 법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가들이. 그래서 저는 장애가 있는 몸이 어떤 특수한 몸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금 근원적인 의미에서 사유하게 하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미학에서 혹은 사회가 생각해 왔듯이 어떤 아무런 결여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한계도 없는 그런 몸이 마치 존재한다는 듯이 그것이 몸이라는 듯이 생각해왔던 그 개념을 뒤집어서 오히려 모든 몸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몸들의 법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몸에 주목하는 예술이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 예술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 자체를 다시금 생각할 것인가 하는 동시대 예술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예술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특히 윤리와 미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아름다운 것과 올바른 것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무용수대기 공연을 극장 공연으로 확장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관객과 청각장애인 관객 모두를 위한 음성 해설과 자막 같은 것을 이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지점이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을 포함과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극장에 포섭될 수 있고 누구는 배제되고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춤추는 몸은 어떤 몸인가를 문제 삼는 작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객들은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진 존재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이 관객을 어떤 존재로 상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장애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들 미끄러지게 되는 지점이 이것을 미학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다가 그 가치를 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뒤섞어 버리고 그것을 윤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또 미학적인 가치로 건너가 버리고 이런 어떤 미끄러짐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술가에게 온당한 인정과 평가를 주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윤리와 미학의 관계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상반된 것이냐 혹은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왜 작품을 바꿔야 하고 혹은 작품에 부가적인 어떤 장치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학을 제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무용수대기 공연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장애인 무용수와 협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점은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령 저희는 몸을 원인으로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너는 몸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구나. 너의 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연습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어떤 고착화된 것으로 성정이 되고 그것의 결과로서 예술 작업이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몸을 결과로 두고 움직임을 원인으로 두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무용수는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평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 무용수는 이런저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는 몸이 결과로 그 원인과의 관계를 바꿨을 때 몸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몸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쇄신하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발표해주신 성북문화재단의 권경우 본부장님과 라신의 연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책적인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시도 그리고 한계들 그리고 창작 부분에서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윤리와 미학까지 좀 확장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발제는 이제 저희 3명 발제로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이제 토론에 대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토론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진행하면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단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 예술에 대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사실 그 관심들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그 라신의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미학적인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제 당장 어떤 창작 활동에 대해서 동등하지 못한 어떤 상태에 있는 많은 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근데 굉장히 쉬운 선택들은 이제 예산을 확충해가지고 지원 사업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어떤 우려점 내지는 이제 아니면 하지만 그것부터 일단 시작돼야 된다는 어떤 관점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권경우 본부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들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면 결국 이제 당사자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 지금 이제 주제로 보자면은 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창작 활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일자리가 됐건 저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이 됐건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편에서는 장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체들에게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정책적으로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극장을 이용자들도 있지만 운영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자들에게 우리가 법정 교육이라든지 어떤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이야기는 하고 뭔가를 하긴 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뭔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공공예술 지원 사업, 아르코 지원 사업을 해서 소수자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소수성에 대한 저희가 지역에 접근한 게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가 더 플러스해서 디아스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경식 선생님의 작업들을 저희가 공연으로 디아스포라 공연으로 만들었고 그 공연이 인천의 디아스포라 영화제 팔렸어요. 좋은 의미로.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연까지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성북 지역만 하더라도 이주민 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국인 정체성을 가진 혹은 한국에서 살지만 이방인으로서의 혹은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퀴어를 말씀드렸는데 퀴어도 마찬가지. 저희가 퀴어 보물지도라는 걸 제작을 했거든요. 성북이라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공간들, 카페가 됐건 어떤 공공의 공간이 됐건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제작하고 인터뷰하고 그 공간들을 찾고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다른 경험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장애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경험들이 구체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정책화되고 사업화되는 이런 방법들, 그 방법들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정책적인 그 지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연장 내지는 이제 전시장에 있어서 베리어 프리를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대담 중 하나가 이제 그 연극인 이번 달 나온 웹진에서 그 성수연 배우와 수어 통역사로 계시는 이제 김홍남 선생님의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는 그 대담을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홍남 선생님이 이제 공연 분야의 수어 통역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제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제작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베리어 프리가 이제 고려되지 않은 채 이제 공연을 제작하고 뒤에 베리어 프리를 붙였을 때 가지는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실천 사이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어떤 과정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와 이거가 어떤 공론화 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도를 하면서 뭔가를 해보니까 부딪히는 지점이 뭐가 있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이 모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제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한 건 그래도 일단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도 뭐 간략히 말씀은 해주셨지만 라시네 연출님께서 공연을 제작하면서 이제 베리어 프리들이 좀 어떻게 고려가 됐고 그 또 한계점 아까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업에서 베리어 프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는 이제 50분 극장 공연을 했는데 그 전부 다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진 공연인데 무용 공연인데 그거를 이제 시각장애인 관객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음성 해설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을 해서 움직임을 전부 다 말로 이제 묘사를 하는 설명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연에서 뭐 음악이 쓰인다거나 혹은 이제 내레이션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으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내레이션을 자막으로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네, 그렇게 두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고 이제 물론 공연장도 이제 접근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찾은 아주 어렵게 찾은 공연장이기도 했고요. 또 객석의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의 공연장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석이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정말 여기에서 공연을 보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곳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이제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연령의 여러 몸을 가진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을 수도 있고 그냥 의자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의자도 있어서 이제 휠체어석을 두 번째 열에 그러니까 의자를 빼고 설치를 했을 때 같은 눈높이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무용 공연이다 보니까 음성 해설을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특이적인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용 공연에서의 음성 해설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50분짜리 공연 전체를 아마 라이브 공연에서 음성 해설을 시도한 적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 시도를 저희로서는 처음 해보는 시도였고 굉장히 야심 있게 과연 이걸 정말 해야 하느냐, 가령 정말 시각장애인 관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근데 한 명이라도 될 것이라면 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뭐 어떤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되게 무모한 시도였어요. 무모한 시도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지점이 있고 또 음성 해설 작가분 이제 전문으로 한 작가분들이 계세요. 뭐 영상에서도 이제 음성 해설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극 같은 경우엔 무용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 컨텐츠 언어화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음성 해설을 하시는 그 경험은 많이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데 무용 공연을 과연 말로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다시금 저희가 이제 창작자들에게로 질문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도대체 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하는 장면인가? 이 무용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식의 이제 창작자에게로 이 질문이 돌아오더라고요. 저희들의 창작의 근원을 다시 되묻게 하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좀 특히 이 음성 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시도를 해서 그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공연을 하면은 특히 무용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대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당일에 이제 셋업을 하고 리허설을 한 다음에 바로 공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리허설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음성 해설이 들어가니까 리허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해보고 PD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걸 미처 고려를 하지 못하고 극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신없이 리허설을 진행을 하고 본 공연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것이 바로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반나절은 리허설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럼 여기에 비용을 쓸 것이냐? 이런 타협조차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타진을 할 기회조차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해보았을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뭐 발표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이제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막 용인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너무 인상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좀 저희 발제 들으면서 또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플로어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고민하는 것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좀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네, 따로 이제 없으신 걸로 알고 또 이렇게 물어보려 하면 또 쑥스러워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사실 저도 이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막 뭐가 이게 정답이다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좀 계속 이제 좋은 질문들을 던져갈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하나만 더 이제 좀 여쭤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무용수 라시네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무용수 대기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션이 꾸려진 채로 시작이 되었던 건가요 처음에?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20년 가치 있는 가치라는 행사에서 준비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무용수 이제 김원영님에게 저희 처음에 컨택이 됐을 때 이미 이런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구성된 상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 원영이랑 저랑 저희 공동 작업자인 책에서 원영과 프로젝트인의 만남은 그 전해에 우연히 이제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서로 작업 관심을 나누었는데 작업 관심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영은 어떤 법과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안무와 춤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언어로서 규정된 것과 언어로 규정될 수 없는 것 사이의 관계를 문제에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비슷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서로 알고는 있는 상태에서 그 또 이렇게 원영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움직이고 싶어하고 무용 워크숍도 많이 다니고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러면 그냥 우리 뭐 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좀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움직여봐요. 그러니까 뭘 만들자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임 워크숍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도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원영도 본인이 하고 싶은 움직임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만남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센터를 통해서 이제 김원영 씨에게 이제 의뢰가 왔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도 이제 자주 만나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뭔가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이제 제안이 와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굉장히 좀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던 관계에서 좀 작업으로 이어진 대목이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공동체성이 미리 좀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발전이 좀 가능했다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지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센터에서 섭외가 되어서 원영과 작업을 하기 위해 만나서 뭐 이런 사이는 아닌 것이죠. 기존의 서로의 작업 관심, 그러니까 작업 관심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저희는 비장애 중심적인 무용 어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걸어요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같이 걸어봅시다 라던가 그러니까 움직임 어휘를 어떻게 기존의 어휘가 아닌 정말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적어도 이 연습실에 존재하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어휘로 바꿀 것인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하기로 합의하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들 혹은 뭐 예를 들면 근데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장애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보조를 맞추어서 움직여 봐야 하는데 이 보조라는 말에도 사실 걷다라는 말이 보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 연습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언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협업에 대해 이제 이루는 과정이 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경우 본부장님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저는 이제 기초에 대한 그런 환상은 있거든요. 굉장히 지역 밀착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성 이런 걸 굳이 이제 언급한 이유가 그게 이제 기초에서 장애 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창작에 있어서 또 뭔가 새로운 걸 엮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기초문화재단 안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환상에서 좀 네, 예. 환상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초문화재단이 서울에는 22개가 있는데 각 문화재단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성북은 조금 좀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간 큰 편인데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초 단위를 활용을 잘하면 되게 좋겠다.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든 어쨌든 우리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그곳이 가장 중요한 만남과 그리고 실험과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사실은 동네에서 경험을 해야 지하철에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지금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계속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미아리꼬 예술극장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공간이 저희가 봄에 한 3개월 정도를 무료로 예술가들에게 창작 준비 공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 공모를 받아가지고 물론 심사를 좀 거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공극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공연하고 대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에게 이 공간이 쓰임을 받는 정말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창작을 준비하는 아까 이제 대관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이제 이거를 무료로 대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아까 노 리밋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기초는 정말 이 리밋의 끝판왕이거든요. 온갖 한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하루에도 뭐 몇 건씩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들을 계속 만나고 그 한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넘어가고 때로는 타협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아리꼬 예술극장은 대본에 나오는 거죠. 왜 너네는 돈을 벌지 않아? 대관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그 공간을 그렇게 항상 문이 닫혀 있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의 논리이고 행정의 논리인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출발 그리고 다른 그 출발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상 이것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저는 그 라시네 연출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학과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미학이 윤리와 결국 만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게 잘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이에 정치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리로 가려면 그 안에 갈등이나 그 안에 저희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잡음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약자와의 동행을 조금 넘어서서 저희는 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같이 있고요. 그럴 때 이런 기초 단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 일상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세대까지 굉장한 다양한 세대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고 그 공간에서 저희 같은 경우 문화예술 교육을 발달장애인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특수학급들 그다음에 지역의 그런 장애인 협동조합들 같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같이 지금 시범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승주 매니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장애예술 창작 지원센터도 이제 어떤 이런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초와 어떻게 하면 연계 사업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함께 뭔가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좀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개념들인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창작하거나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또 벌어지는 일들을 또 두 분께서 또 쉬운 언어로 잘 풀어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긴 시간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상으로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의 좌담 서울 장애예술 창작센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자리 앉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